대한민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을 향한 미래 예언 베스트 7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는 예언들을 마주하며 어쩌다 한두 가지 맞았을 뿐 그다지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살아오면서 겪는 온갖 체험들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물론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징조와 시대마다 예언가들이 했던 예언을 참고하여 다가올 환란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예언,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 예언가들이 남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베스트 7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소장은 2019년 12월 8일에 발표한 예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가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으로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대단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10년 안에 세계인의 일자리 20억 개가 없어지고 500대 기업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의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프레이는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현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2030년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딘쿤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그때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구상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언한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딘쿤츠의 소설 어둠의 눈에서 언급된 바이러스 우한-400은 중국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된 인공 바이러스로 400번째로 만들어진 미생물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내용은 가상의 이야기며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설 속 우한-400의 치사율은 100%로 설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훨씬 낮습니다. 어쨌거나 어마무시한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의 향후 소설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최근 그는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소설은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에는 2045년에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중국의 동,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고무될 만큼 흥분되며 기대감으로 충만한 멋진 예언이 되겠지만 이 또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인 피터 자이아는 지정학 분석가로 지리 인구, 국제 정치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의 경제적 추세와 패권 싸움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28일에 출간된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인들이 난관을 극복할 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결국 일본을 추월하고 거대한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져 온 한자녀 정책 때문에 2030년 이전의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그가 우리 한민족을 정확하게 깨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그가 말한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아야 할 숙제가 되겠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미 블룸버그를 비롯한 해외 외신이 주목하는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싱크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제이슨 싱크 회장은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로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그는 여러 강연과 저서를 통해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간되었으며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그는 탈중국 흐름을 예측하며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미래를 설명하며 국내 정보통신 기술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병을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강연에서 자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말하며 한반도를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영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자 그 숨결이 바람이 되어 중국까지 날아가고 곧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에 그 바람이 뒤덮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급속도로 변할 것이며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한국은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은 영적, 물질적으로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녀의 예언이 과연 맞을까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프랑스의 석학 차크 아탈리 역시 자신의 여러 저서와 강연에서 세계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세계 경제 예측과 다양한 강연에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긍정 경제를 주장하며 한국은 긍정 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가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곱 번째 예언가는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입니다. 그는 대회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2020년 4월 14일에 발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며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무궁한 발전 가능성으로 최강 대국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배우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배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딱히 반박할 여지가 없기에 선조 때부터 배운 그대로 6000년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 배울 후대인들에게도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전부터 시작했다라고 뻔뻔하게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각성한 많은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딱히 누구 하나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니 그것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도 성경 속 연대기를 잘못 추정해서 6000년이라고 못 박았을 것이겠지만 천지창조로 지구가 태어난 것이 고작 6000년이라는 것은 잠자는 아이가 방귀 뀌는 상황이다. 그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난다고나 할까? 그 성경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였나 의구심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1.1핵도 변형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원본 그대로가 아닌 번역본이고
시대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말이다. 어쨌거나 교실에서 책으로만 배우던 6천년의 인류 역사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류의 역사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초고대 문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대부분이 말이 안 되라고 말하겠고 역사 날조라고 말하겠지만 현 시대에는 과학자들조차도 말이 안 되를 연신 외치게 만드는 증거물들이 지구 곳곳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말이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까지가 장장 6천만 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600년도 아니고 6천년도 아니고 6천만 년? 6천만 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가히 놀라운 시간이 아닌가. 개미의 조상은 1억 5천만 년 전부터 이미 지구에 살았다는데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고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 개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1억 5천만 년 동안의 그 긴 시간과 세월 동안 미세한 변화밖에는 없었다니 이 또한 놀랍지 않은가.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이에 비해 인류는 고작 200만 년 동안의 해상과 육상, 그리고 공중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우주선을 타고 있지만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이것은 천지창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말과 개미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왜 저렇게 학계에까지 발표하였을까? 흔히 과학자들은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으면 단정짓지도 않는다. 그것이 과학자인 것이다. 그런 그들이 말과 개미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 위배되는 몇 백만 년, 몇 억만 년 전이라고 발표하였다는 것은 그들 양심상 그것이 현재로서는 진실이라 믿기 때문이다. 혹자는 탄소연대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래된 역사 증거물들은 고작 몇백 년 된 것들을 과학이 무지해서 오해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은 장장 6천만 년이나 걸려서 서서히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1억 5천만 년이나 지구를 누비며 생존해왔던 개미는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인간은 말과 개미에 비해 고작 20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획기적인 진화로 인한 발전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인류의 친척쯤 되는 원숭이들을 생각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과 거의 유사하며 쉽게 말해 먼 친척이자 뿌려 같다고 알고 있는 침팬치나 원숭이 고릴라 등등을 살펴보자. 그들은 여전히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기 바쁘며 나뭇가지나 돌 등 이런저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몇 백만 년을 거기에 그대로 머무른 채 전혀 발전이 없지 않은가?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인류는 존재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어떤 커다란 문명, 즉 인류의 조상보다 수백만 년 앞선 초고대 문명이나 다른 은하의 문명에 의해 특수한 유전적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인간에게 진화의 속도가 촉진되어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인류의 기억 속에 남겨진 문명의 잔재를 살펴보면 인류 스스로의 힘만으로 진화해왔다는 데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된다. 인류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고작 6천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가. 그런데 고대 인도의 브라마는 우주의 존속기간을 43억 2천만 년으로 계산하였다. 43억 년은 지워버린다고 해도 뒤에 있는 2천만 년이란 시간이 어디 장난냔 말이다. 하물며 43억 2천만 년이라니. 또 다른 레바논의 드루스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시작을 34억 3천만 년 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왜 그렇게 설정하였을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했다면 감히 저런 숫자는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드루스파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종이책인 성경이 말하는 연대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성경의 천지창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6천년이 아닌 수억 년이 진실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63만 년 동안의 천체 관측 기록을 계속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1만 년이라고 해도 갸우뚱할 텐데 63만 년 동안 천체를 관측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동굴에서 돌주걱을 사용했던 인류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집트는 63만 년 전부터 천체를 관측할 정도로 발전했다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은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니었나 싶다. 더욱 분발 좀 하시지. 다시 진중하게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하파프코스는 아시리아 연대기는 27만 년 전으로 소급된다고 하였다.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게네스는 이집트의 천문학 기록은
BC 49,219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곳에 373회의 일과 832회의 월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비잔틴의 역사가 신켈루스는 이집트의 여러 파라오의 연대기는 36,525년 동안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카펠라는 이집트의 현자들이 세계의 지식을 나누어 주기 전에 4만 년 이상 몰래 천문학을 연구하였다는 기록을 남겼다. 바빌로니아의 태음력과 이집트의 태양력의 시작은 기원전 1만 1542년에 일치되어 있다. 인도의 달력은 기원전 1만 1652년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플라톤에 의하면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은 시기는 기원전 9850년이라고 했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책에는 시간의 시작이 기원전 9600년에 있었다고 하였다. 보통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은 나일강 유역에 최초로 국가가 세워진 연대를 4000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동시대 사람들은 1만 7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이집트의 고문서를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집트의 역사를 서술한 이집트의 신관 마네토는 그의 저서에서 기원전 1만 7000년보다 훨씬 오래된 책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비잔틴의 역사가 스넬리우스는 이집트의 신관들이 3만 6512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쓴 고대연대기라는 고문서에 대해서도 썼다. 이러한 사실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약 5만 년 전에 인류가 벌써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자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문명이 번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이다. 분명 우리는 현 인류의 문명의 역사는 고작 600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역사는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원시 상태였다고만 배워왔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나에 대하여는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최소한 인류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오래되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잊혀진 문명의 자네들이 보여주는 문명 발달의 정도는 현대 인류에게 과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확한 인식을 요구한다. 현재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이 고대에 존재했었고 어떤 이유로 일순간에 멸망해버렸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 인류가 6000년 동안 이렇게 온 문명의 성과에 대해 오만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를 고대 문명에서 읽을 수 있다. 즉 현재의 인류 문명 이전에도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후예들이라는 것이다. 그럼 그 문명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의 답은 어쩌면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작 600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빌로니아의 태음력과 이집트 태양력의 시작은 기원전 1만 1542년에 맞춰져 있다. 또한 인도의 달력은 기원전 1만 1652년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초고대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여실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인도에는 흑파고다라는 이름의 사원이 있는데 높이가 무려 75m이며 지붕은 2000톤이 넘는 돌로 만들어져 있다. 이 같은 무게의 돌을 들어 올리려면 현재의 기중기보다 10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1532년에 제작된 오론티피나우스의 지도에는 남극대륙이 그려져 있다. 남극대륙은 BC 4000년경부터 얼음에 뒤덮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 지도의 원본은 남극대륙이 얼음에 뒤덮이기 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몹시 크다. 즉 BC 4000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의 원본을 보고 오론티가 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대 수메르의 유적인 셀레우키아의 폐허에서 고고학자들은 높이 10cm의 점토로 만든 작은 그릇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그릇 속에는 산성에 의해 부식된 철제 정극과 납땜으로 용접된 구리로 만든 실린더가 들어 있었다. 이는 현대의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다.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사장되기도 한다. 그 속에는 우리 인류가 만들지 않은 아니 만들지도 못할 엄청난 발전을 필요로 하는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무조건 아니다, 가짜다 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알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겠지만 조금씩 역사를 밝혀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진실을 마주하지 않을까 싶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초고대 문명의 잔재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양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엄청나 한 번에 소개하기에는 힘들 듯하여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다.